네, 다음은 바로 본문 쓰기죠. 도입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뭐 경험을 통해서, 속담이나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켰어요. 그 흥미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 흥미에 대한 답을 줘야겠죠.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본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특정 방식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개 기준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구성 원리 없이 본문을 작성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짜집기 해서 막 배치가 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차를 짤 때 이게 제대로 개요가 짜져 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는데 제대로 된 개요 없이 본문을 그냥 흘러가겠다. 그러니까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이 흐름이 단순히 사건만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부동산 투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막 엉망으로 자료만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그냥 기사를 하나 갖고 와서 이런 게 문제다. 어디서 또 갖고 와서 이런 게 문제다. 이러한 예시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부분별로 완전한 문장이나 문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글로 봤을 때 이 글이 도대체 어떤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 글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구성을 할 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 왜? 도입부에서 이미 어떠한 내용, 어떠한 질문, 어떠한 부분의 답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도입부에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보통 도입부에서 아까 경험이나 질문을 통해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순서로 뭘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도입부에서 작성되어 있고 그 도입부에서 언급된 내용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방식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도입부에서 제기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걸 분석을 하거나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논리적인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필자의 견해를 체계화라는 건 시간과 공간, 시점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논리적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이 문제나 달걀이 문제냐 약간 이런 측면 같이 어떠한 흐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 등의 방식 이러한 견해 자체가 체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을 쓸 때 이 구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 구성 방식은요, 크게 병렬형 구성과 해설형 구성이 있어요.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병렬형 구성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견해를 타단하게 뒷받침하는 방식이에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납작한 마법 상자의 민첩한 영리함이 마냥 신기하고 대견스럽다. 하나 짓궂은 녀석의 시도 때도 없는 간섭과 투정이 꽤나 귀찮고 경망스럽다. 그리고 차츰 두렵다. 갈수록 내가 유미디어를 휴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물단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주종의 역전이 무섭다. 우리의 일상과 행동 방식과 의식을 숨가쁘게 재편하는 이 작은 거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글은 한 인문학자의 스마트폰 사용 후기이다. 자, 도이프가 어떻게 질문 던지기 특정 인물의 경험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죠.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첫 감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했냐? 이 구조를 체계화를 해 간 거죠. 첫째, SP는 SP를 여기서 누가 SP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하 SP를 스마트폰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산만과 잡종의 산만과 집중의 통섭을 실현한다. 우선 SP는 저도 이게 어이가 없네요. 누가 이걸 SP라고 쓴다고. 네. 우선 스마트폰은 심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총천생의 볼거리가 눈길을 붙잡고 고음질의 디지털 사운드가 귀청을 울린다. 온갖 정보가 쇄도하고 스팸 메일이 기습한다. 트위터는 지적이고 카톡은 제잘거린다. 정보의 포식으로 눈과 귀는 피곤하고 손은 분주하다. 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산만과 집중의 통섭 산만하기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통섭을 실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이 산만과 집중의 통섭을 실현한다. 위의 부분의 도입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체화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 셋째 글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소통을 촉진하면서 소통을 방해한다. 셋째, 스마트폰은 메시지이자 마사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내 주장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상반되는 측면의 예시나 접근법들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촉진하면서 소통을 방해한다. 뭐 스마트폰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주제와 타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한다. 뭐 SNS나 이런 예시를 들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메시지다, 마사지다. 이건 어떤 의미냐? 바로 스마트폰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메시지 그 자체이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콘텐츠가 수집, 분석, 저장되어지는 지각의 연장, 제2의 자아로 승격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마트폰 이용자는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하비투스를 내면화한다. 스마트폰은 후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전도사인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은 현대 소비사회의 욕망이 집적된 물씬? 이다. 연인을 애무하듯 매 순간 스타카토 주법으로 톡톡 속속 나는 두드린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촉각의 사유에 선행하고 속도가 본질을 규정하는 감각의 제국이 도래했다. 싫든 좋든 똘똘한 폰이 왔다. 뭐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솔직히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은 아닙니다. 예시를 들 때는 아무래도 교재나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예시를 들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긴 한데, 보통 지금 시대에 맞는 글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예시도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네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딱 이겁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보세요. 처음에 이 질문 던졌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경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 견해, 내 주장을 나타낸 거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나는 인문학자의 스마트폰 사용 후기야. 첫 번째, 스마트폰은 산만과 집중의 통섭을 실현한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소통을 촉진하면서 소통을 방해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은 메시지다, 마사지다. 뭐 이런 예시가 뭐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병렬형으로 첫째, 둘째, 셋째로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조적인 측면은. 특히 이 첫째, 둘째, 셋째라는 용어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꽤 많이 한번 접근해 보라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보여요. 어떠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딱 명확하게 문단이 구분이 됐구나. 이런 의미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게 좀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병렬형 구성은 나쁘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해설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해설형 구성이란 건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사실이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필자의 주장에 이르는 구성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선 도입부부터 보죠. 이 도입부, 이 예시에 보시면 다보스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측면에서 다보스에 대한 측면에 설명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힘세고 부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한 측면에 어떤 의견을 모이기 위해서 이러한 포럼을 한다 라는 얘기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지닌 편지를
지닌 사절이 왔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흐름으로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죠. 자, 이런 걸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이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옆에 2번 밑에 보시면 생각하자니 문득 겹치는 옛 이야기가 하다 있다라고 하면서 당나라 시인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측면에 대한 게 우선은 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을 넣겠죠. 보시면 여러 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실이나 기존에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내 주장을 약간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이 글 자체는 이제 도입부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본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봤을 땐 결국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 과거의 어떤 과거 인물의 예시를 기반으로 접근하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이나 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해설형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하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예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들이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새 글 쓰는 방식이나 요새 칼럼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었는데요. 이걸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겠습니까? 바로 이제 실습을 또 해보셔야겠죠, 여러분. 실습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결국 문장 개요 카드를 여기서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한 핵심 문장, 위의 핵심을 부연하는 문장, 이상의 내용을 살펴주는 예시, 주장을 지지하는 두 번째 근거에 대한 핵심 문장 블라블라 세 번째 근거에 대한 핵심 문장 블라블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아까 했던 병렬형 구성인 거죠. 이게 꼭 4, 5, 6, 7, 8, 9, 10, 11, 12는 각각 연결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근거를 꼭 다 이렇게 세 가지씩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나 방향을 잡았을 때 본문이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써서 본문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해진 약간 구조화된 글을 원활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쓰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